안녕하세요 여러분, 토익응급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심혈을 기울여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파트 7에 관한 풀이법 영상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유튜브 영상도 파트 5의 기출문제 풀이 영상으로 여러분들 많이 찾아뵀는데요. 사실 저는 학생 때도 파트 5보다 파트 7을 좀 더 변태적으로 연구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학원에 심지어 최연소 강사로 발탁돼서 시범 강의를 할 때도 원장님께 파트 7으로 시범 강의를 보여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파트 5만 너무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 걸 보면서, 아니 사실 RC에서 가장 할당량이 많은 거는 꼴랑 30문제밖에 안 되는 파트 5가 아니라 파트 7이 54문제나 되기 때문에 그거를 연구를 더 많이 해야 될 텐데, 생각보다 제 주변의 학생들은 이거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파트 7은 그냥 뭐 사실 선생님이 읽어주는 거 말고는 뭐 배울 게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어. 그렇게 푸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사실 기출문제집을 전부 다 사가지고 수십 수백 번 제가 하나하나 정답 근거를 찾아보고 문제 풀리는 순서를 분석해보고 이 문제는 어디에서 나온 특징이 있는가 분석을 해봤을 때 명확한 규칙성이 있었는데, 너무 그냥 글을 생짜로 읽어버리는 거,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고 있었다면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가지고 한번 봐주십시오. 대부분의 학생들이 파트 5와 6를 열심히 연습해서 시간 관리를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7을 끝까지 못 풀고 10문제, 15문제 이렇게 찍고 나오는 경우는 글 내용이 기억이 안 나서 글을 여러 번 다시 읽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공감되시죠? 그죠? 이 밑에 적혀있는 내용,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그런 내용 아닌가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단일 지문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단일 지문이 이렇게 있어요. 문단 개수는 한 3개짜리라고 제가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단일 지문은 적게는 2문제, 많게는 4문제까지 세팅이 되어 있죠. 그죠?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릴 2중, 3중 지문 같은 경우에는 문제수가 5문제로 고정이지만, 파트 7의 단일 지문은 적으면 2문제, 많으면 4문제까지 갑니다. 자, 그럼 문단수가 3개고 예를 들어서 문제수도 3개라고 한번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1번, 2번, 그리고 옆에 3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 가상의 지문을 여러분들한테 한 페이지 딱 드리면서, 자, 3분 안에 혹은 2분 안에 풀어보세요. 시작! 이렇게 타임워치를 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풀으라고? 뭐 어떻게 해? 일단 끝까지 읽자 하면서 막 열심히 읽고, 막 열심히 끝까지 읽었습니다. 헐떡헐떡거리면서 읽었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뭐 하겠어요? 1번 문제를 풀려고 하겠죠, 그죠? 1번 문제 보면은 어떻습니까? 선지에 뭔가 지문에서 봤던 것 같은 단어들이 몇 개 적혀 있는데 정확하게 이게 맞는지 아닌지 잘 기억이 안 나, 애매모호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이 안 나니까 어떻게 해? 다시 돌아가야지. 열심히 다시 읽습니다. 막 꼼꼼하게 더 다시 읽어. 읽다 보니까 1문단에 뭐 끝자락에 방금 1번 문제 선지에서 봤던 표현이 있어가지고 간신히 1번 문제 뭐 풀었어. 그리고 2번 문제 풀러 가겠죠, 그죠? 2번 문제 보면은 또 기억이 안 나. 또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센스 있는 사람이라면은 1번 문제 푼 다음 부분부터 읽겠지만은, 그게 아닌 사람,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죠, 그죠? 시험장에서 뇌정지가 와서 또 다시 지문 처음부터 쭉 읽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봐 막 읽어 내려가다가 이번에는 이 문단의 어딘가에서 2번 문제가 어디서 풀린 것 같아. 열심히 체크를 했어. 그리고 3번 문제 보면 이제는 알겠죠, 그죠? 기억이 안 나. 그럼 또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러면서 글을 하나를 얼마나 많이 읽게 되는 겁니까? 한 서너 번 읽게 되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 불필요한 동작들을 먼저 제거를 하고 글을 딱 한 번만 읽고 문제를 다 푸는 게 가장 이상적이야. 선생님,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왜 그러니? 라고 물어보면은, 한국어로 되어 있는 글도 이 정도 분량이면은 내가 다 기억을 못해. 근데 영어로 적혀 있잖아. 선생님 영어 잘한다고 지금 우리한테 자랑하는 거야?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도 이 글 내용을 한 번에 다 기억을 못해.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 문제가 어디에서 풀리고 그 다음 문제는 어디에서 풀리고 이거를 알 수 있다면 너무 좋을 텐데, 그죠? 왜? 글 전체 내용을 내가 머릿속으로 통제할 필요 없이, 기억을 할 필요 없이 1번 문제가 어디서 풀린지 안다면 딱 거기까지 내용만 읽어보고 기억이 생생할 때 이 조그마한 내용을 기억하고 1번 문제를 바로 풀면 너무 효과적일 텐데, 그리고 그 다음 문제 풀 때는 그 내용은 잊어버리고 그 문제가 풀리는 구역만 푼다면 너무 이상적일 텐데, 맞죠, 그죠? 한 번쯤은 진지하게 이 고민을 해봤어야 돼. 선생님,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여러분, 이 슬라이드가 앞으로 제가 뭐라 부를 거냐면은 알고리즘이라고 부를 굉장히 중요한 슬라이드예요. 알고리즘. 여러분, 알고리즘이 뭔지 아시죠, 그죠? 저는 파트 7을 풀 때 무작위적으로 문제가 풀린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 기출 문제를 전부 다 분석을 해봤을 때 99%의 문제가, 지금부터 별표 치십시오, 지문의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문항번호 순서대로 풀립니다. 별표 치세요. 너무 당연한 사실인데 이거에서부터 모든 알고리즘이 출발하는 거야. 여러분, 뭐를 생각하시면 편하냐면, 파트 7은 파트 3, 4랑 분석해보면 유사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LC의 파트 3, 4 3문제씩 딸려있죠, 그죠? 그 3문제 이렇게 풀리는 거 본 적 있어요? 3, 2, 1 이렇게 풀리는 거 본 적 있어요? 2, 3, 1은요? 1, 3, 2는 그렇게 안 풀리죠, 그죠? 그렇게 안 풀려. 무조건 1번 풀리고 그 다음에 2번 풀리고 3번 풀린단 말이야. 7도 마찬가지예요. 1, 2, 3번이 있다 쳤을 때 각 문제의 정답 근거를 지문에서 연필로 밑줄 그어 본다면은 1번이 맨 위에서 나타나고 2번이 그 다음에 나타나고 3번이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지문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다 쳐보겠습니다. 문단이 3개 있어요. 아까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문제도 1, 2, 3번 있고요.
내가 이제 알겠어.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을 때 비효율적인 게 뭐냐면은 지문에 다 읽고 나서 머릿속에 가장 강하게 잔상이 남아있는 부분은 어디 부분입니까? 마지막 문단 부분이죠. 그죠? 끝부분이야. 근데 그러고 나서 정작 우리는 마지막 문제를 풀러가나요? 아니죠. 그죠? 정상적인 상식을 가지고 1번 문제부터 당연히 접근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내가 방금 머릿속에 들고 온 가장 기억이 잘 남아있는 부분은 글의 마지막 부분인데 1번 문제는 글의 마지막에서 풀리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죠? 가장 먼저 풀릴 테니까 웬만하면은 최상단 문단의 위치에 있을 거야. 근데 맨 위에 문단 내용은 우리가 정작 기억이 휘발되어 버렸죠. 그죠? 이 문제를 막기 위해서 문제 수와 상관없이 왼쪽 줄에 있는 문제들. 선생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문제 수가 두 개라면은 이렇게 1번 그리고 옆에 오른쪽에 2번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1번만 잡으시고요. 1, 2, 3 이렇게 되어 있다면 1번과 2번 왼쪽 줄만 잡으시고요. 1, 2, 3, 4번이라면 마찬가지로 왼쪽 줄 1, 2번만 잡으십시오. 왜 이렇게 왼쪽 줄 문제들만 먼저 잡냐? 오른쪽 줄의 문제들은 상대적으로 글의 중하단부터 풀리겠죠. 그죠? 그럼 그 문제들은 지금 당장 우리가 글을 초반 부분을 읽을 때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왼쪽 줄 문제들만 딱 잡아주시고요. 이때 문제 키워드만 동그라미 치지 선지는 절대 손댈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서 분명 갑론을박이 많을 거야. 선생님 나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국어 시간이든 영어 시간이든 어떻게 배웠냐면은 선지를 먼저 봤을 때 여러분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 소개해 드릴게요. 선생님 나는 선지를 미리 외워놓을 거야. 불가능합니다. 미안한데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선지 4개를 먼저 기억을 해가지고 그게 지문에서 등장하자마자 풀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5초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선지 4개를 열심히 외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문에 점프하는 순간 그 선지 4개가 곧바로 다 휘발됩니다. 해보신 분들은 알 거야. 그죠? 맞죠? 두 번째 이슈는 뭐가 있냐면 선생님 나는 외우는 건 불가능하다 생각해. 근데 어떤 장점이 있냐? 선지를 먼저 읽어보면 선지에 나와 있는 단어와 표현들을 지문에 적혀있던 단어와 표현들을 적절하게 재구성한 표현이잖아. 그럼 선지 4개를 읽어봄으로써 지문에 점프하기 전에 내가 머릿속으로 지문의 내용이 어떻게 될지 대충 예상하면서 예열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생각해. 이 말씀 많이들 하시던데 완전 잘못된 접근 방법입니다. 왜냐? 선지 4개 중에 3개가 오답이에요. 그것도 그냥 오답이 아니라 지문을 읽었을 때 낚시로 걸릴 법하게 작성해 놓은 아주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맞죠? 그죠? 그러면은 괜히 선지의 75%를 구성하고 있는 잘못된 내용을 읽고 지문으로 점프하게 되면 괜히 잘못 독해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야. 선지의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제 말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저는 간호사 면허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비유를 하고 싶냐면은 수술방에 들어갈 때 깨끗하게 손 들고 그냥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괜히 그냥 어디 진흙탕 같은데 손을 툭 담궈놓고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선지는 외울 수도 없고 외울 필요도 없고 잡을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왼쪽 문제들 키워드만 딱 한 개씩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 문단 개수를 파악합니다. 한 문단당 한 문제씩 제가 이걸 비유를 항상 어떻게 하냐면 목발 보행하듯이 풀릴 거예요. 목발 짚을 때 여러분 어떻게 짚습니까? 왼쪽 짚고 오른쪽 짚고 왼쪽 짚고 오른쪽 짚고 이렇게 하나씩 가죠. 그죠? 파트 7에 비유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한 문단 읽고 한 문제 풀리고 그 다음 문단에서 그 다음 문제 풀리고 이렇게 될 테니까 문단 개수를 먼저 파악을 해둡니다. 그러고 나서 1문단 읽었어. 여러분들 이제 슬슬 느낌 오셔야 돼. 1문단에서 스탑하고 바로 1번 문제 풀러 가야 됩니다. 그러면 90% 확률로 풀릴 겁니다. 오케이? 풀렸다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또 다른 잘못된 실수가 뭐냐면 선생님 나는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하는 사람이지 1문단 읽고 1문제 풀렸으니까 2문단 읽으러 가야겠네. 아니에요. 만약에 문단 개수가 문제 수보다 현저히 적을 경우 예를 들어서 문단은 한 2-3개밖에 없는데 문제가 4개나 있어. 그러면 하나의 문단에서 2개 이상의 문제가 풀릴 가능성도 당연히 있겠죠. 그때 발이 꼬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방지하기 위해서 1문단 읽고 1문제가 풀렸다면 거기까지 읽은 내용으로 홀드한 채로 혹시 다음 반어의 문제까지 풀리나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까지 해줘야 돼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안 풀렸어. 1문단 읽고 1번 문제 안 풀렸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딱 한 문단만 더 읽고 다시 1번 문제를 트라이 해야 됩니다. 그럼 거의 99% 풀립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러면은 2문단까지 읽고 1번 문제를 처리했어.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풀렸으니까 더 읽지 말고 2문단까지 읽은 내용에서 다음 문제인 2번까지 풀려면 또 풀렸어. 그럼 뭐 해야 돼요? 2문단까지 읽은 내용 그대로 홀드하고 3번 문제까지 풀리나 확인하는 거야. 오케이? 이 과정을 어디까지 반복하는 겁니까? 마지막 문제 풀릴 때까지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문단 개수가 3개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수가 1, 2, 3, 4번까지 있다고 제가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1문단 읽고 1번 문제 풀렸습니다. 여기쯤에서 풀렸다 칠게요. 그럼 뭐 해야 돼요? 2번 문제까지 풀리나 확인해야 돼요. 또 풀렸어. 그럼 어디까지 가야 돼요? 3번 문제. 양심상 안 풀리겠죠, 그죠? 오케이, 안 풀리는 거 확인했어. 그럼 어디 갑니까? 그 다음 문단을 딱 읽고 옵니다. 그러고 나서 3번 문제 풀린 거 확인. 그러고 나서 4번 문제, 또 풀렸어. 그러면 마지막 문단 안 읽어도 되겠죠. 실제로 상당히 많은 단일 지문에서 이렇게 했을 때 하나씩 갔을 때 마지막에 상당수의 내용을 그냥 던져버리고 다음 페이지로 전진해도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 이 가운데에 있는 이 메인 줄이 모든 단일 지문에 통용되는 내용이고요. 지금부터 예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정답이 노출되지 않는 문제 유형은 딱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 별표 치십시오.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특징이 뭐냐면 항상 1번 문제예요. 무조건 그 지문에 1번 문제에 위치했는데 선생님 목적은 그러면은 그냥 글 최상단에서 풀리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풀릴 때도 50% 정도 있고요. 안 풀릴 때도 50% 정도 있습니다. 목적은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은 문제를 다 풀고 나서 목적 문제의 정답 근거를 지문에 표시를 해보려고 할 때 잘 안 칠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물론 1문단에서 그냥 한 줄로 딱 정확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나는 이 글을 왜 썼다 이렇게 한 줄로 제시할 때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글의 중하단부터 진짜 목적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글 전체가 그냥 두루뭉술하게 목적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정답 근거가 정확하게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목적 문제는 언제 가장 잘 풀리냐면은 마지막에 풀었을 때 되게 잘 풀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 그럼 목적 문제는 여기에다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1문단 읽고 풀렸을 때도 절반 정도 있기 때문에 목적 문제는 일단 어떻게 대접을 해야 돼? 1번 문제로 대접을 해줘야 돼. 1문단 읽고 나서 풀리나 트라이는 해봅니다. 트라이 해보는데 안 풀리면 그때부터 즉시 목적은 그 지문에 해당하는 마지막 번호 문제로 미뤄야 됩니다. 별표. 왜겠어요? 목적을 마지막으로 밀어놓고 2, 3, 4번을 다 풀어. 2, 3, 4번을 다 풀었을 때쯤이면 글의 중하단까지 거의 다 읽었을 때겠죠. 그죠?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목적을 시도하면 그때는 그렇게 쉽게 풀릴 수가 없습니다. 왜? 목적은 글 전반에 정답 근거가 흩뿌려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외가 있습니다. 문장 삽입에다가도 별표 쳐주세요. 문장 삽입은 목적이랑 정반대 위치에 있어. 목적이 1번 문제인 반면에 문장 삽입은 항상 마지막 문제에 위치해 있습니다. 3문제짜리 단일 지문이라면 3번이 문장 삽입이고요. 4문제짜리 단일 지문이라면 4번이 문장 삽입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근데 문장 삽입이 마지막 문제라 해가지고 과연 마지막에 풀리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문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 2, 3, 4번이 있다 치는데 4번이 문장 삽입이라고 제가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4번의 문장 삽입 빵꾸가 어디 뚫려 있겠습니까? 여기도 뚫려 있고, 뭐 여기도 뚫려 있고, 여기도 뚫려 있고, 여기도 뚫려 있고, 이렇게 뚫려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문장 삽입을 마지막에 준비를 해버리면 어떤 대참사가 일어나냐? 1번 문제 풀고 2번 문제 풀고 3번 문제 풀면서 순차적으로 문단을 읽으면서 내려왔겠죠. 그죠? 4번을 보는 순간 망했다라는 생각이 들 거야. 왜? 나 문장 삽입의 1번 빵꾸 부분 내용 기억납니까? 2번 빵꾸는요? 3번 빵꾸 안 나죠. 그죠? 그래서 문장 삽입을 볼 때 결국에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다 읽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 참사를 피하기 위해서 문장 삽입은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미리 잡아야 돼. 별표. 처음에 왼쪽 문제들 잡을 때 문장 삽입이 있으면 오른쪽 줄이더라도 무조건 미리 잡아 놓습니다. 그리고 빵꾸 하나씩 만날 때마다 즉각적으로 시도를 해봐야 돼. 왜? 어차피 그 부분 지나가고 나면은 문장 삽입을 풀 때 다시 그 부분 또 읽어야 되잖아요. 맞죠? 우리 또 읽는 걸 굉장히 기피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문단 구분이 안 되어 있는 단일 지문 굉장히 많아요. 그냥 한 문단 통으로 단일 지문 딱 주고 끝낼 때 있거든요. 그때 만약에 마지막 문제가 문장 삽입이다. 그럼 굉장히 어드밴티지가 있어. 어떤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문장 삽입 빈칸 위치에서 우리는 강제적으로 쉬어가야 되죠. 그죠? 그때 그냥 거기를 임시의 문단 구별 위치로 보고 거기까지를 1문단, 2번 방구까지를 2문단 이렇게 보면은 나머지 문제 처리하기도 굉장히 수월하겠죠. 그리고 목록이라는 거를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목록이 뭐냐면은 줄글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표라거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대제목이 박혀 있거나 아니면은 번호가 박혀 있거나 굵은 글씨로 딱딱 대제목 박혀있고 점점점점 혹은 1, 2, 3, 4번 아니면 그냥 표 막 이런 걸 줬어. 이거를 그냥 목록이라 저는 부를 거예요. 목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그냥 쓸모없는 내용입니다. 네가 알아서 찾아 읽어봐. 마치 인터넷 검색 기능을 활용하듯이 네가 필요한 부분만 한번 골라 읽어봐. 이렇게 출제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덩치가 커도 목록은 그냥 한 문단으로 칩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리고 목록은 줄글처럼 줄줄 읽는 게 아니고 필요한 부분만 선별적으로 내가 키워드 따서 눈깔 굴리기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리고 동의어 문제가 가끔 한 문제씩 끼어 있을 때 있어요. 동의어 문제는 그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의어 문제는 단어 뜻만 알면 맞추기는 굉장히 쉽죠. 그죠? 동의어 문제를 가지고 그 직전 직후 문제의 타점을 잡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지금부터 집중해 보세요. 진짜 좋은 꿀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문을 하나 새로 그려볼게요. 그냥 한 문단이라 치겠습니다. 동의어 문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1번, 2번, 3번 중에 뭐 예를 들어서 2번 위치에 있다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럼 이 동의어가 예를 들어서 한 여기쯤에 박혀 있어. 그러면 1번 문제보다 동의어 문제가 늦게 풀려야 된다는 걸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에 따르면. 맞죠? 그죠? 그러면 동의어 문제가 여기 문장이라면은 1번 문제는 이 글에서 컨트롤해야 되는 부분은 내가 어디밖에 없는 거 보여요? 요 위에 조그마한 요 부분 가지고 1번 문제를 풀어야겠다. 쉽게 얘기해서 이 앞에 문제의 타점을 잡는데 혹은 동의어 문제가 마지막 문장 근방에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3번 문제 푸는 데는 요 밑에 조그마한 한두 줄만 읽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타점 잡는데 굉장히 용이합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잡는다 했는데 선생님 어떻게 잡는 건가요? 그냥 보이는 단어 대충 동그라미 치면 되는 거예요. 고유명사 동그라미 치나요? 자, 잡는 것도 그냥 잡는 거 아닙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문제 잡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문제를 잡을 때 요구사항까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거는 그 어디에서도 설명을 들으신 적이 없을 겁니다. 총 두 가지의 종류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구사항이 묻는 게 불명확한 문제들이 있어요. 여기에다 별표 쳐주십시오. 요렇게 생긴 문제들 굉장히 많이 보셨죠, 그죠? What is implied about, what is mentioned about, what is stated, suggested, concluded about, 이거 다 그냥 true about이랑 똑같은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에 관해 사실인 것은 이런 문제예요. about 뒤에 있는 명사에 관해 사실인 것은 이런 문제죠,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 제 이름이 적혀있다 쳐보겠습니다. What is implied about Mr. Go 이렇게 했을 때 고씨에 관해 사실인 것은 이 문제가 1번이라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1번 문단을 읽었을 때 고씨에 관한 사실이 몇 개 있을까요? 한 개 있을까요? 아니죠. 대여섯 개 나오겠죠, 그죠? 근데 그 중에 뭐가 정답인지 알 수가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불가능하죠. 맞죠, 그죠? 이래서 불명확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목적 문제, 쓴 이유를 묻는 문제. 목적 문제도 대표적으로 요구사항이 불명확합니다. 왜? 아까 알고리즘 설명 때 어떤 말씀 드렸어요? 목적 문제는 글 전체가 다 정답 근거일 때가 있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죠? 자, 이 나머지는 전부 다 요구사항이 명확한 문제입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야? 예시 1번과 2번 한번 보십시오. What is it about Mr. Go? 이거는 불명확한 문제예요. 어떤 뜻이죠? 고 씨에 관해 사실인 것은 이런 문제야. 근데 Who is Mr. Go? 고 씨는 누구냐? 선지에 뭐 적혀 있겠어요? 토익 강사 아니면 목수, 배관공 뭐 이런 거 적혀 있겠죠, 그죠? 직업을 물어보겠네. 자, 그럼 만약에 Who is Mr. Go 혹은 What is the profession of Mr. Go 이렇게 명확한 문제로 물어봤을 때 1문단을 읽으면서 아까랑 똑같이 고 씨에 관한 사실이 여러 개 등장을 하겠지만 우리는 나머지 잡음에는 전혀 신경을 꺼버리고 오로지 뭐만 생각하면서 풀어야 돼요? 직업이 뭐지? 직업이 뭐지? 직업이 뭐지? 이렇게 풀어야 돼. 이따가 한번 예시 보여드릴 겁니다. 나머지 사실은 싸그리 다 무시해야 돼. 뭐 고 씨가 뭐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몇 살에 태어났고 어머니가 뭐 어쩌고 저쩌고 아무 상관없어. 요구사항만 계속 되뇌이면서 읽는 도중에 나왔다를 느껴야 됩니다. 그 즉시 읽기를 중지하고 어디로 가야 돼요? 내가 필요한 부분 얻었으니까 선지로 가서 바로 풀어야 됩니다. 선지를 볼 때도 이 A 선지가 읽어보고 맞나 아닌가 이렇게 풀면 안 돼요. 내가 요구사항을 미리 읽는 도중에 찾았죠, 그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아, 정답은 이거야. 예를 들어서 고시는 토익 강사야 라고 미리 딱 주관식 정답을 내리고 선지에서 그거 어딨지만 찾습니다. 이게 훨씬 빠르고 나머지 선지 읽는데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 마지막 형광펜. 마지막 문제가 명확한 경우에는 극도의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풀고 나서 더 이상의 내용 이해는 중요해요, 안 해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그죠? 마지막 문제가 불명확한 경우 말고 명확한 문제일 경우에는 그 즉시 읽기를 중지합니다. 읽기를 중지하고 글의 내용이 절반 이상 남아있어도 상관없어요. 남아있는 지문 분량에서 요구사항이 명확하니까 그 요구사항만 눈깔 굴리기로 마치 목록처럼 눈깔 굴리기로 찾고 딱 끝내줘야 됩니다. 자, 그럼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바로 보러 가시죠. 자, 첫 번째 예시 지문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화면을 일시 정지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시도해보고 영상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풀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그럼 설명 한번 시작해볼게요. 이 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푸는 거 이제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얼마나 잡는다 그랬어요? 왼쪽 줄에 있는 요 문제들을 잡아보기로 했습니다. 왼쪽 줄 한번 잡아볼게요. 문제를 잡을 때 명확 불명확도 따지면서 잡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문제 목적인가요? 아니죠. it about 이런 거 보이나요? what is it about? 안 보이죠, 그죠? 왜 YC는 골랐는가? DC 매직 300DC 와셔 왜 이 300번 식기세척기를 골랐는가? 이보다 명확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명확한 문제네요. 자,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아이고, 이게 누구야? 이건 명확 불명확이 아니라 그냥 동의어 문제죠, 그죠? 동의어 문제는 풀리는 위치를 이미 알고 있어. 어디에다 그냥 동그라미 쳐놓으면 돼. 그 문장이 있는 요 running, 요 문장에서 당연히 동의어 문제가 풀리겠죠, 그죠? 167번은 지금 당장은 안 잡아도 되지만 많은 분들이 167번에 A가 아니라 D를 골라서 틀리신 분들 되게 많기 때문에 미리 별표 쳐주십시오. 일단 처음을 지문을 만났을 때는 65번, 66번이 왼쪽 줄이니까 요 두 놈만 잡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한다 그랬어요? 문단 개수를 파악한다 그랬는데 선생님 장난하는 거야 지금? 한 문단짜리 글이잖아. 심지어 문장 삽입도 마지막 문제가 아니라서 문장 삽입에 빵꾸치를 가지고 끊을 수도 없잖아. 알고 있어요. 일부러 제가 가장 하드한 버전 먼저 여러분들한테 선보이는 겁니다. 문단이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선생님 어떡합니까? 어떡하긴요? 자, 첫 번째 문제가 명확하다라는 점을 이용해서 우리는 처음에 읽을 때 I never had a dishwasher before. 난 식기세척기가 없었어. 어머 불쌍해. 뭐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러고 쳐빠져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왜 300번 골랐나? 이것만 계속 되새김질해야 돼. 일단 300번이라는 얘기가 나와야 풀리겠죠, 그죠? 나는 식기세척기가 없어서 관심 없습니다. 리모델링 마이 키친 관심 없습니다. 나는 드디어 공간에서 관심 없습니다. 나는 조사를 많이 했는데 관심 없습니다. 300이라는 글씨가 보이고 여기서부터 제대로 읽기 시작해야겠죠. 이해되시죠, 그죠? 여기서부터 읽기 속도를 확 줄입니다. DC 매직 3번은 가장 베스트 초이스 같아 보여서 관심 없습니다. 왜 베스트냐고 계속 되새김질해야 돼. 왜 골랐지? It was pricier. 요 단어를 아마 여러분들 중 많은 사람이 모르겠죠. pricey가 비싼이란 뜻인데 이게 만약에 안 비싸다, 싸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셨다면 A를 오답으로 고르셨을 수도 있는데
모르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급하게 고르기보다는 but에다가 세모 걸고 그것은 가격이 좀 어떻대 다른 모델들보다 이게 싸면은 이게 정답이 될 것이고 왜? 싸다는 거는 이걸 고른 이유가 되기에 충분하니까 근데 비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모르는 단어라면 그럼 but 뒤에 내용을 가지고 but 뒤에 all of the reviews were excellent 리뷰가 너무 끝내줬대. 그럼 but 앞에 있는 내용이랑 상반될 테니까 이거는 비싸다가 돼야 맞는 거겠죠. 이것도 꿀팁입니다. 자 그러면은 but 뒤에 내용이 정답일 거야. 리뷰가 너무 끝내줬다. 선생님 잠깐 멈춰봐. 리뷰가 끝내줬다가 고른 이유가 될 수도 있는데 so 뒷부분 뒤에 나오는 내용이 진짜 정답일 수도 있잖아. 고른 이유가 두 가지 이상일 수도 있잖아. 맞죠? 그죠? 근데 지금까지 읽은 내용에서 혹시 정답이 나왔나 한번 체크해 바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읽고 요구사항이 명확했는데 요구사항이 나왔다고 판단이 든다면 즉시 165번 시도하러 가야겠지. 리뷰가 너무 끝내줬다. 선지 어디에 있습니까? 매우 높게 평가되었다. 이게 리뷰가 좋았다지. C가 정답입니다. 어디까지 읽었어요? 끝까지 읽은 게 아니라 요구사항이 명확하니까 요구사항까지 읽었습니다. 계속 되새김질을 했죠. 그죠? 읽다가 나왔다를 느꼈고 동의어 문제 요 사이 내용이 과연 중요할까요? 동의어 문제의 정답 근거는 당연히 어딥니까? 그 문장 안에 있어야겠죠. 그죠? 동의어 문제는 당연히 요 문장만 읽어보면 당연히 풀 수 있어. 그 단어의 뜻만 알고 있다면. 그 기계는 너무 조용해서 너는 그게 달리고 있다가 아니라 작동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해 이런 뜻이 되니까 작동되다라는 뜻의 operate가 정답이겠네요. 맞죠? 동의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를 가지고 아까 무슨 말씀드렸습니까? 풀리는 순서가 순서대로라고 했으니까 167번에 타점을 잡을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 167번에 선지 D를 고르시는 분들은 어디를 보고 많이 고르셨을 거냐면 맨 위에 After remodeling my kitchen 요 부분을 읽고 D를 많이 고르셨어요. 공감되시는 분들 지금 많죠, 그죠? 선생님, 리모델링 마이 키친 하고 나서 나는 드디어 식기세척기 둘 공간이 생겼다. 이 부분 읽고 내가 D를 골랐는데 나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리모델링을 자기가 했대. 그러면은 전문적으로 한 건지 내가 여기서 좀 찜찜하긴 했는데 리모델링은 나는 혼자 할 수 없는 작업이라 생각하는데 이 사람 뭔가 전문가니까 리모델링을 한 거 아닐까? 근데 사실 그거는 자기 뇌피셜이죠, 그죠? 그래서 보통 선생님이나 그런 분들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해설을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들아 일단 전문적으로 했다는 단어의 근거가 전혀 없고 한술 더 떠서 이거는 학생이 모를 법한 내용이지만 파트 5보다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리모델즈 이거 어떤 시제야? 현재 시제지 그지? 여러분 파트 5에서 제가 현재 시제는 항상 늘상 있는 일을 나타낸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있는 일, 늘상 있는 일을 설명할 때 현재 시제 쓴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파트 7에도 적용을 하면은 이 사람은 이거를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단발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맨날 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선지 D는 이 사람의 직업을 나타내는 거야. 근데 이 사람 직업이 리모델 업자는 아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반응이 어떻게 되냐면 들어보니까 맞긴 맞네. 근데 한편으로 어떤 생각 들어요? 그걸 과연 내가 시험장에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맞죠? 제가 단언을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 보통 학생 수준에선 거기까지 시험장에 생각 못해요. 이거 파트 5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읽기도 바빴는데 그걸 언제 생각을 하고 있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격언 중에 사람을 믿지 말고 시스템을 믿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시스템은 뭐예요?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 우리 아까 알고리즘에서 배웠던 대로 동의어 문제를 활용해가지고 이 167번의 타점을 잡는다면 이 문제를 틀릴 가능성이 제로에 수렴합니다. 왜? 동의어 문제가 굉장히 밑에 깔려있어. 그럼 167번은 오로지 어디 안에서만 풀어야 돼요? 그 밑에 꼴랑 두 줄 가지고만 풀어야 돼. 심지어 오버롤 뒷부분은 나는 너무 기뻐 이런 내용이 쓰잘데기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긴 지워도 무방하죠. 그죠? 그럼 딱 한 줄 안에서 167번을 컨트롤 해야 되는 거야. 자, 라스트리부터 온점까지 리모델이 어쩌고 프로페셔널이 어쩌고 이런 얘기 전혀 안 적혀 있죠. 그죠? 쥐뿔 없어. 여기에는 그냥 물을 효과적으로 쓴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밖에 없어. 그럼 물 선지 어디 있습니까? A가 정답이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읽었을 때 일단 사이의 내용 한 3줄 정도를 안 읽어도 됐었고요. 가장 복병이었던 167번. 이거 마지막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불명확했어. YC에 관한 사실인 것은 YC는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YC에 관한 사실은 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직하게 풀었다면 되게 까다로운 문제가 됐겠지만 우리 어떻게 접근했어요? 문제가 순서대로 풀린다는 트릭을 적용해서 동의어 문제를 가지고 그 다음 줄에만 문제가 나오겠다. 정답 근거는 여기에 있겠다라고 미리 초점을 잡고 타점을 잡고 풀었죠. 그죠? 다음 예시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와 다르게 조금 보기 좋게 문단이 딱 나눠져 있고요. 문단 세 덩어리고 문제수도 어떻습니까? 세 문제 있죠. 그럼 머릿속으로 빠바박 어떤 생각 들어야 돼? 문단 개수와 문제수가 상응하니까 한 문단에서 한 문제씩 아마 순서대로 풀리는 경향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자, 왼쪽 문제를 잡으면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160번 별표. 이거 아까 말했던 어떤 유형입니까? 문장 삽입 유형인 것 같아. 문장 삽입은 항상 마지막 번호에 위치해 있어. 근데 마지막에 풀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언제 잡아야 돼? 처음에 왼쪽 줄 잡을 때 미리 같이 잡아놓기로 했었습니다. 이 세 문제 다 잡아야겠네요. 그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자, 잡으러 가볼게요. 158번 명확 불명확도 따집니다. 이거 명확이죠, 그죠? 왜? 이디 어바웃 이런 거 안 보이고 목적 문제도 아니니까. 이 공지글은, 이 글은 어디에 서 있을 것 같은가? 이거 읽는 사람은 어디에 있냐 이 말이죠, 그죠? 이 공지글을 어디에 붙여놨을 것 같냐? 명확한 문제입니다. 159번 이디 어바웃 밑줄. 자, 뭐에 관해 사실인 것은? 큰 가방들에 관해 사실인 것은? 이건 불명확한 문제네요, 그죠? 자, 그리고 160번 문제는 읽을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요 문장만 읽어보는 거예요. Please refrain from 삼가다라는 자동사 표현입니다. 뭘 삼가주세요? 폰콜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텍스트 메시지 보내지 마세요. 항상 이것만 읽어도 느낌 온다. 이거는 어떤 문단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내용 같아요? 뭐 하세요? 뭐 하지 마세요? 이거는 어떤 규칙이나 규정을 설명하는 내용에 적합할 것 같아. 맞죠? 그죠? 자, 그러고 나서 1문단 읽고 1번 빵꾸가 나왔을 때 1문단이 규정 설명이 아니라면 제껴야겠죠. 그죠? 동시에 1문단을 다 읽고 나면 몇 번 문제도 풀어야 돼? 158번이 1번이니까 요것도 한번 풀어봐야 돼. 들어갑니다. We are delighted that you are joining us. 네가 함께 해가지고 너무 기뻐 오늘의 이벤트에. 자, 아닌 것 같습니다. 규정 설명 아니죠, 그죠? 바로 1번 문단은 날라가고요. 그리고 나서 마저 읽겠습니다. 158번을 위해서. 158번을 위해서 어떤 내용을 계속 상기시키면서 읽어야 됩니까? 이거 어딘가, 여기가 어딘가 이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We ask, 우리는 요청드립니다. 대절 이하를 you adhere to는 준수하다, 따르다라는 자동사 표현이에요. 네가 따라주시기를. following에다가 동그라미 별표. following은 전치사로 썼을 때는 after랑 똑같은 뜻이지만은 형용사로 썼을 때는 이후의, 그리고 후술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파트 7의 줄글에서 following이라는 형사가 나오면 어떤 거예요? 줄글에서 이후이라는 거는 밑에 있는 내용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맞죠? 자, 이후의 후술할 가이드라인들을 따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 보자마자 방금 봤던 요 규정 관한 요 문장 삽입 내용이 떠올라야 돼. 후술할 가이드라인이래. 그럼 1문단의 내용이 가이드라인이 아니고요. 어디부터 나오기 시작하겠습니까? 2문단부터 규정이 나오기 시작하겠네. 이런 생각도 딱 들어야 되고요. 마저 읽습니다. To ensure, 뭘 보장하기 위해서 모든 참석자들이 즐거운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자, 그러고 나서 1번 문제 딱 시도하러 가야 돼. 선생님, 뭐야? 안 풀리잖아. 아니에요. 굉장히 섬세하게 읽었어야 돼. 계속 이게 어디지 생각했던 사람은 어떤 행사가 있고 참석자들한테 쓰는 글이다. 이걸 파악을 했죠, 그죠? 자, 잘 보세요. 비행기에 타는 사람을 승객이라 그러지, 패센저라 그러지, 참석자라 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죠? 콘서트홀에는 참석자가 오죠, 그죠? B는 괜찮고요. 레스토랑에 오는 사람이나 우체국에 오는 사람은 참석자라 합니까? 아니죠. 방문객, 손님, 커스터머 뭐 이렇게 부르지. 맞죠, 그죠? B가 정답이야. 정답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모든 참석자들,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죠? 그죠? 첫 번째 문단 읽고 158번 풀렸어요. 그 다음에 뭐까지 확인한다? 지금까지 읽은 첫 번째 문단 내용으로 다음 문제인 159번까지 풀리면 확인하는데 선지는 볼 필요도 없어. 왜? 아직 큰 가방은 고사하고 가방에 가짜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맞죠? 그럼 밑에 문단 읽으러 가야 돼. 밑에 문단에는 2번 빵꾸도 뚫려 있네요. 그죠? 근데 upon entering the venue, 장소 들어가자마자 please 보자마자 저는 여기가 아마도 규정을 설명하는 문단이겠구나라는 느낌이 확 와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드시죠? 부디 이런 거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내용이 나오네. 그럼 문단의 통일성에 따라서 당연히 2번 빵꾸가 문장 삽입의 정답일 수밖에 없어요. 자, 잘 들으세요. 문장 삽입도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면 2번 빵꾸에서 규정에 해당하는 문장 삽입이 딱 풀렸어. 문단 개수 3개였고요. 문제 3개였어. 지금 마지막 문제 뭐 나왔습니까? 159번이 남았죠. 이거 아마 여러분이 출제를 하면 어디에 넣어놨겠어요? 3문단에 넣어놨겠지. 어디서 먼저 찾기 시작해야 돼? 3문장에서 먼저 찾기 시작해야 돼. 아니나 다를게 첫 번째 글씨 뭐로 시작합니까? 가방들로 시작을 하죠, 그죠?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큰 가방이죠, 그죠? 그럼 큰 가방 얘기는 어디부터 하나 한번 봅시다. 네 가방이 너무 크다면, 그리고 뒷부분 내용 읽어보면은 어디에 넣는 걸 고려하여 숫자 정보 $2 제시를 하면서 거기를 라커룸에 한번 넣어보세요, 이런 얘기하니까 여기는 풀기가 굉장히 쉬웠던 것 같습니다. 라커룸에 넣으라는 얘기 어디 있어요? They must be stored under a seat. 얘는 잘못된 내용이고, They can be put in a box, locked box for a fee. 요금을 내면은 locked box, 이게 라커니까 A가 정답이겠죠, 그죠? 자, 지금까지 제가 직접 파트 7 기출 문제를 가지고 문제 푸는 연습을 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무작정 지문을 다 읽고 그리고 문제 푼다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읽으러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의 문단을 읽고 한 문제 풀리나 확인하고, 풀렸으면 그 다음 문제까지 풀리나 확인을 하고, 이렇게 목발보행을 하면서 풀어야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지문을 풀었을 때 그냥 맞췄다 틀렸다 이렇게 채점하고 아니면 문제 정답 끊고 찾고 이러고 끝내지 마시고요. 바둑 기사들이 하나의 대국을 복귀하는 것처럼 내가 다시 세팅을 해놓고 진짜 효율적으로 알고리즘대로 따라갔는지 그걸 한번 복귀를 해보셔야 돼. 지문을 딱 깨끗하게 다시 펼쳐놓고 내가 1문단을 읽고 나서 했어야 될 행동이 뭐였지? 1번 문제 풀러 가는 거였지. 근데 나는 왜 더 읽었지? 그렇다면 반성을 해보셔야 되고, 1번 문제 풀러 가고 풀었어. 근데 마지막에 문장 삽입이 있는 걸 내가 간과해가지고 문장 삽입 때문에 내가 다시 올라갔어. 그렇다면 그것도 반성을 해보셔야 되고, 내가 동의어 문제를 활용해서 나머지 그 다음 문제에 타점을 잡을 수 있었는데 그걸 생각을 못하고 마지막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맨 위에서 정답 근 걸 찾아버렸어. 이런 거를 반성을 해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죠? 제가 앞으로는 파트 7의 기출문제들을 적절히 변형을 해가지고 계속 여러분들한테 푸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단일 지문만 보여드렸지만 다음 영상은 2중, 3중 지문의 연계 문제 푸는 방법을 가지고 제가 한번 여러분
여러분들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정말 중요하니까 꼭 곱씹어 보시고 여러분들의 기출문제집 풀이에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